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소방관들의 급식판이 국감장에 등장했습니다. 흰 쌀밥 위에 달걀 후라이 2개가 올라가 있고 건더기도 보이지 않는 멀건 국물에 김치와 고추장이 전부입니다. 교도소 식단보다 심하단 비난이 나올 만하죠. 소방관들의 한 끼 식비 단가가 3,000원에서 4,000원이라고 조사가 됐는데요. 요즘 웬만한 김밥 한 줄 가격입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라는데 이 비용으로 국민을 지키는 힘을 낼 수 있을지 걱정인데요. 며칠 동안 이어진 화재 진압 현장에서 그을음이 묻은 채로 길바닥에 앉아 컵라면을 먹던 소방관들의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 여론이 높아졌는데요. 아직도 개선은 더디기만 합니다. 소방관들의 안전수당인 화재 진압수당도 23년째 제자리인데요. 구멍 뚫린 장갑, 길에서 먹는 컵라면, 물가와 상관없는 수당은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투자의 민낯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더 낮게 만드는 데에는 우리 세금이 얼마가 들어가도 아깝지 않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과 응급실 뺑뺑이 사태에 대한 이야기,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김건남 광주전남 지회장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취재기 민원 해결사 이번 주 이 노래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10월 10일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 보죠. 빅터 뉴스 장봉현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오늘 먼저 여수 새고막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수 새고막이 사상 최악의 흉작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여자만 일원의 새꼬막 채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예. 하지만 사상 최악의 새꼬막 흉작으로 양식을 포기하는 어민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올여름 지속된 고소온의 영향으로 전체 90%가량이 폐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네. 수확한 새꼬막 대부분이 속살이 제대로 여물지 않거나 빈 껍데기만 남아서 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나마 수확을 한 새꼬막 크기도 작아서 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20kg 한 망에 10만 원까지 올랐었거든요. 그 거래 가격이. 그런데 올해는 5만 원으로 뚝 떨어져서 반토막이 난 겁니다. 아이고. 어민들은 올여름 고소온이 지속되면서 새꼬막 서식 환경에 타격을 준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은 순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박대성과 이 피해자 신상이 적시된 상황 보고서가 사건 당일 온라인상에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이 최초 유포자를 추적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순천 여학생 살인사건 발생 보고서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SNS를 중심으로 유포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전남경찰청 강력계, 순천시청 안전총괄과 등이 각각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두 종류의 보고서는 대외 유출이 금지된 그런 공문서거든요. 네. 각 보고서에는 피의자 박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실명, 나이 등 개인정보와 사건 개요, 또 CCTV 등 그 수사 사항까지 표기가 돼 있었습니다. 네. 가해자 인적사항에는 직업과 그 기존 전과 유무 등이 또 피해자 인적사항에도 개인적 내용이 들어있고요. 특히 강력계 보고서에는 사건 당시 사용했던 범행 도구를 수색 중이라는 앞으로 수사 계획까지 노출이 됐었는데요. 네. 전남청은 또 순천시가 작성한 내부용 고문서인 강력사건 보고서에 대외 유출 금지라고 별도로 적시가 됐는데도 외부로 흘러나간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위로 흘러나갔는지가 정말 궁금하고 또 순천시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일단 저희들이 추정해 보건데 이게 가까운 사람이 어떤 내용이냐 물어보니까 카톡으로 보내준 내용이 이렇게 유포가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예. 아무튼 순천시가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는 사건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순천 시민 여부가 공개가 됐고요. 예.
이 보고서에서는 특히 여러 장의 사건 현장 컬러 사진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강력계 업무 보고 공문서보다 구체성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행 발생 장소 사진 같은 것들도 그 문서에 다 담겨 있었다는 말이죠. 네, 그렇죠. 그것도 컬러 사진으로요. 네. 그래서 경찰은 사건 당일인 지난달 26일 해당 보고서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유출된 보고서는 위조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경찰서에서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내부 보고용 서류로 대외 유출 금지 문건이지만 외부로 유출된 겁니다. 예. 그래서 경찰은 수사를 통해 최초 유포자가 확인이 되면 공무상 비밀 누설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입건할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고흥입니다. 동네 선배와 윷놀이 도박을 하다가 다툼 끝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 35년이 선고 확정됐습니다. 네. 대법원 3부는 살인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예. 앞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수령인으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범행 후 보험금을 타낸 사실도 드러나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도 추가가 됐는데요. 예. A씨는 사망한 피해자 B씨와 고흥에서 20년째 알고 지내온 형 동생 사이였습니다. 이혼 후 자녀들과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고 홀로 지내고 있던 B씨에게 월 24만 원짜리 보험을 들도록 한 것은 지난 2022년 4월의 일이거든요. 예. 사망 사고가 났을 때 2억 원, 질병 사망 시에는 5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는데 수익자를 본인으로. 가해자인 A씨 자신으로 예. 지정을 한 거죠. 문제는 사건은 그로부터 7개월 뒤에 벌어졌거든요. 예. 함께 다른 이들과 어울려 동네 컨테이너에서 윷놀이 도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자신의 돈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B씨가 그만두고 나가려 하자 멱살을 잡아 소파에 앉았고 그곳에 있던 휘발유통을 들이부은 후에 라이터를 가져다 대서 불을 붙였습니다. 목포 등으로 불을 끄고 병원으로 옮겨지긴 했지만 B씨는 넉 달 뒤에 결국 숨졌습니다. 가해자 A씨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계속 주장해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도 그랬었고 경찰 수사에서도 그랬었고 상당히 좀 뻔뻔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예. A씨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A씨는 겁을 주기 위해 기름통을 들었던 것이고 안에 휘발유가 있는지 몰랐다. 실제 뿌려진 휘발유의 양이 매우 적었다면서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하지만 지난해 11월 1심인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B씨 몸에 뿌린 휘발유의 양은 상체를 충분히 적실 정도였고 통산적으로 사람 몸에 이 정도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인다면 숨질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됐고요.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적 성격 장애에 해당된다. 그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옛날에도 그 싸움 끝에 사람을 흉기로 찌르거나 또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 그런 전력이 있는데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서 형량이 더욱 무거워진 겁니다. 형량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5년이 2심과 3심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됐고 결국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판결이 된 거죠. 확정이 된 거죠.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그런 범행 후에 여러 조건들을 살펴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빅터 뉴스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이 이번 주부터 시작됐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의정 갈등과 의정 갈등으로 촉발된 응급실 뺑뺑이 사태에 대한 대안과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현장의 어려움과는 달리 국감장은 정쟁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피로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국감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응급실 뺑뺑이와 응급환자 이송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내기로 했다가 취소가 된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광주 전남지회 김건남 지회장과 함께 국감장에서 하려고 했던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회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응급구조사 김건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기로 하셨다가 취소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 쪽 의원실에서 먼저 연락이 오셔가지고 요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응급실 뺑뺑이 관련해서 현장 목소리를 좀 듣고자 하셨는데요. 예. 국감 며칠 전에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참고인 출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저도 좀 아쉽네요. 그 부분은. 참고인으로 출석하셨다면 국감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셨어요? 일단은 의원실에서 가장 궁금해하셨던 건 당연히 응급실 뺑뺑이 문제겠죠.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응급실 뺑뺑이 문제 얘기를 들으려면 실제 119 구급대원들의 목소리들을 듣는 게 중요한데 네. 사실 그분들이 이 소방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거기다가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정부에서 구급대원들 입단속을 좀 시키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입단속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얼마 전에 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응급실 뺑뺑이가 많이 힘들다 보니까 구급대원들이 노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는 자체적으로 그런 현장의 목소리들을 언론에 좀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녹취록도 좀 틀고 그랬더니 그 뒤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소방청 차원에서 뭐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이런 내부의 문제들을 외부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좀 이렇게 입술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대로 이제 구급대원들이 목소리를 많이 못 내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뭐 저는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니까 아무래도 표현이 좀 자유롭기 때문에 저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 또한 동의했고요. 다만 제가 국감장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현재 전국 응급실이 정말 많이 힘들잖아요. 예. 국민분들이나 아픈 환자분들 불안감도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희망이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국민들과 이 응급 환자분들에게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저희 응급구조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응급실을 좀 잘 지키고 있다라는 작지만 희망적인 메시지 하나쯤은 좀 전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예. 네, 아쉽게 됐습니다. 네.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하고 계시는 응급구조사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네, 저는 지금 응급구조사로 근무한 지 횟수로 24년 되었고요. 네.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 센터에서만 쭉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까지 제가 이제 전국에 있는 병원 응급구조사 회장직을 10년 넘게 맡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횟수는 24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급차를 타게 되면 동승하는 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하시는 일은 정확히 어떤 일이에요? 네, 이제 쉽게 말씀드리자면 구급차가 있는 곳이 저희의 일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방 119도 구급차를 타고 이렇게 이송하면서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거고 네. 이제 구급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응급처치가 이제 저희에겐 가장 중요한 업무고 또 이 응급구조사라는 직종은 이 응급의료 시스템이라는 안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간단하게 응급의료 시스템을 말씀드리자면 네.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네.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되어지는 구급차 안에서의 응급처치 그리고 응급실까지를 우리가 응급의료 시스템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도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구급차만 타고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같이 이제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군이라든가 또는 해양경찰이라든가 뭐 요새는 이제 산업체 같은 것도 구급차를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아무튼 구급차가 있으면 1순위로 응급구조사가 탑승을 해서 환자를 이송할 때 응급처치를 제공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권역응급의료 센터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예. 응급실에서 이제 응급처치 업무하고요. 또 응급의학과 의사분들하고 이제 그분들의 응급치료를 돕고 있고 또 강주 전남 권역에 네. 큰 화재라든가 대량 인명사고 같은 재난이 생겼을 때 저희가 10분 안에 출동하는 이 DMET이라고 하는 재난 의료 지원팀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실제 이송 과정에서 응급 환자가 제때 응급실을 가지 못하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겪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장에서 직접 겪어보신 바로 어떻습니까? 어제도 뉴스가 하나 나왔잖아요. 그 손목이 이게 포크레인 사고로 손목이 절단된 환자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분이 저희 전남대학교 병원 쪽으로 오셨거든요. 네. 일단 전남대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는 했는데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배우진료과가 정형외과나 성형외과 쪽 선생님 교수님들인데 교수님들이 몇 분이 지금 계속 수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이제 다른 수술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될 것 같아서 저희 쪽에서도 그 환자분을 이제 그때까지 기다리는 차라리 빨리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옮겨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해가지고 보호자 동의하에 전주에 있는 이제 수지 적합병원으로 헬기까지 불러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병원도 사실은 이제 환자 상태가 이게 이 손상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또 수원에 있는 아주대 병원까지 갔어요. 200 몇 킬로를 예. 이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8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그 환자가. 그래서 아무래도 절단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 이렇게 접합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골든타임이 중요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응급처치는 해드렸지만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가지고 아직 이제 어떻게 되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거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프고 사실은 교수님들이 예전에는 환자가 뭐 3명, 4명이 와도 수술방을 여러 개 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공의들이 옆에서 못 도와주니까 교수님들이 한두 병이서 계속 돌아가면서 수술을 하는데 수술 한 번 들어가면 오래 걸리거든요. 뭐 1시간 만에 끝나고 하는 게 아닌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네. 예, 수리 접합이 되는 것들은 10시간도 넘게 걸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 10시간을 기다리니 다른 병원을 빨리 연락해서 보내드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응급실 뺑뺑이잖아요. 예, 뺑뺑뺑 예. 도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현실로 저는 항상 보고 있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당장 해결되기 너무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아서 걱정이 너무 커요. 그리고 실제 이제 119 구급대원들하고도 제가 소통을 많이 하는데 예, 예. 그분들 말씀 들어보면 구급대원 스스로 아픈 환자를 이제 구급차에 싣고 치료 가능한 병원을 이제 찾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죠. 그래서 전화 뺑뺑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네네. 수용이 가능한지 계속 물어보고 하는데 병원마다 최선을 다해 수용하고 있지만 안 되는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이제 환자는 계속 위험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일단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빨리 병원이나 이제 응급실이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려면 이제 전공의 예. 선생님들이 병원으로 다 복귀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어서 예.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계신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실은 누가 지키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곤욕응급의료센터라고 해서 전국에 40개 곤욕센터가 있거든요. 예. 그 40개 곤욕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설문을 좀 돌려봤어요.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지금 얼마나 어느 정도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걸 물어봤는데 곤욕센터에 한 500명 정도의 응급구사들, 저 같은 이제 베테랑 응급구사들 근무하는데 비슷하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저희 병원은 이제 예로 들자면 네. 이번 의정 사태 이전에는 한 근무당, 한 주치당 응급의학과 전문의 3명, 전공의 3명, 인턴 4명 해가지고 10명의 의사가 응급실을 지켰고 거기에 이제 간호사와 저희 같은 응급구사 한두 명이 옆에 거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2월 사태 이후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2-3명만 남고 이제 모든 의사들이 빠져나간 상태예요. 10명에서 2-3명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응급의학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과들도. 그래서 뭐 이 사태 전공이 빈자리를 메꾼다고 무슨 진료 보조 간호사 일명 PA 간호사라는 간호 인력을 이제 배정했는데 예. 사실 이분들이 뭐 간호 업무만 하다가 갑자기 와서 전공의 업무를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실효성은 없고 이제 문제는 저희 같은 응급사들이 이제 그동안 응급실에서 쭉 했던 일 자체, 제가 20년 넘게 했던 일이 주로 네. 이런 인턴 선생이나 전공의 선생들하고 같은 업무를 같이 손발을 맞춰서 같이 해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력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좀 술기가 어려우면 제가 많이 도와드렸고, 예. 뭐 심폐소생술은 당연히 저희가 가장 많이 했고, 뭐 기부술 된다거나 네네. 환자 소독하고 체열, 심전도, 뭐 소변줄 다 같이 하다가 그분들이 사라지니까 이 모든 술기들 사실은 저희 연구사들이 거의
다 하고 혼자 계시는 예, 상황이세요?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은 이제 자기 업무가 또 바쁘니까 간호 업무 하시는 거고,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인력 충원 상황은 간호사분들이 조금 늘었다 정도인가요? 아니요, 간호사 선생님들도 사실은 병원이 어려워지니까 재정도 어려워지고 인력 충원은 꿈도 못 꾸고 있고요. 이제 응급실 내로 인력 충원 같은 경우는 예. 환자 수가 좀 많이 급감을 했거든요. 초창기에 환자를 많이 볼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병동이 몇 개가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폐쇄된 병동에 있는 간호사들 중에 일부를 이제 응급실로 내려서 이렇게 몇 시간 교육을 시키고 진료 전담 간호사라고 해가지고 업무를 좀 도와라 해서 내려오셨는데 한 5명 정도 내려주셨는데 이제 한 두티 1명 정도씩 일하는데 뭐 인력 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인력에서 좀 뽑아달라 했더니 뭐 간호사들을 내려주고 이제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이제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응급실이 작동하기가 어렵고 배후 진료도 어렵다는 것은 병원 전체의 존립이 좀 흔들릴 수 있다라고도 들리는데 실제 네네. 충북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 야간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저는 그게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당연히 저희 병원은 그래도 전문의 수가 15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2~3명이 가능한 거고, 충북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저희보다 절반 수준이에요. 인력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예. 한두 명에서 3교대를 계속 하면서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 같고, 조선대학교 병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가 저희들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조선대학교 병원도 부득이하게 지금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지금 문을 진료를 못 쉬고 열고, 있는 상황인가요? 진료를 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저희가 또 전남대학교 병원뿐만 아니라 하순 전남대학교 병원도 같이 응급실을 보고 있는데 예. 하순 전남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에도 야간 진료를 좀 격주로 좀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은 이제 이 정도지만 점점 심해질 것 같아서 걱정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응급실 내에서 하고 계시는 응급 구조사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 범위를 좀 조정하고 인정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 사태에 있기 훨씬 전부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가 한 30년 좀 못 되는데 거의 20년 넘게 저희는 업무 범위가 바뀌질 않아가지고 많이 힘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7~8년 전부터 꾸준히 협회 차원으로 업무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고, 뭐 저희들은 여러 이해단체, 정부라든가 국회에 설득하고 또 의사단체라든가 또 임상병리사협회라든가 보건직종, 간호사들까지 다 설득을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는 과정과 절차를 충실히 지켜가지고 겨우 몇 가지 업무를 추가할 수 있게 됐어요. 예.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됐고 예. 내년 1월부터 추가가 되는데 그 업무라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뭐 체열을 할 수 있는 거 심전도 정도 찍을 수 있고 몇 가지 약물 사용하는 것 정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그것도 저는 상당히 감개무량한데 네. 저희들도 이런 PA가 논의될 때 그런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응급실 내에서 하는 이런 업무들을 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응급실 내에서 환자 진료 상황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뭐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광주 전남지회 김건남 지회장과 전화 연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최황지 기자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가지 이야기해 볼 텐데요. 먼저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순천 묻지마 살인 사건 취재 뒷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직접 취재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날 상황이 어땠나요? 네, 지난달 26일이었는데요. 자정을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순천 조례동에서 30살 남성이 19살 여자 청소년을 쫓아가서 흉기로 찌른 사건이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셔서 뭐 피로감도 느끼시고 트라우마도 겪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맞아요. 일단 간략하게 조금 이야기를 하면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난 강력 사건이었거든요. 네. 그때 취재 당일, 그 사건 당일에 범행 현장을 찾아갔더니 그 도로에는 혈흔처럼 보이는 정황을 발견했고 그래서 인근
인근 주차장 측의 문의에 CCTV를 확보했습니다. 네. 이미 현장에는 서울에서도 내려온 많은 기자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었습니다. 현장에는 대형 병원이 있고 그 대로변은 왕복 4차로의 도심 한복판이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거거든요. 네. 당시 이제 범죄자 박대성 씨는 12시쯤 범행을 저지른 뒤 도보로 20분 거리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2시간 뒤에 붙잡혔습니다. 12시에 범행을 하고 2시간 뒤에 붙잡혔는데 이 박대성이라는 사람이 2시간 동안 흉기를 들고 배회했다는 건데요. 범행을 저질렀던 같은 흉기를 들고 배회를 하고 다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술집에 가서 흉기를 들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요. 이제 술집에서 나와서 흉기를 이제 어딘가에 버렸는데 그 버린 흉기를 찾기 위해서 또 경찰이 많이 동원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당시 이제 그 사건 현장을 목격한 최초의 신고자가 있었어요. 인근에서 배달 일을 하시던 분이거든요. CCTV를 보니까 한 분이 그 범행한 그 즉시 그 이후에 네. 오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여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커플이 싸우는 줄 알고 말리러 왔다고 진술하셨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오니 남성은 도망가고 그 여성분에게 피해자에게 저 남자 알아요라고 신고자가 물어보니 모른다. 나 좀 살려달라고 피해자가 말하고 나선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런 사건이 도심에서 일어나니 그 주변 상가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랬겠어요. 네, 바로 옆 상가분 상인분에게도 좀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런 사건을 막지 못해서 죄책감을 좀 느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다음 날부터 범행 장소에는 누군가 놔둔 국화들이 놓여 있었고요. 결국 시민들의 추모 발길에 순천시도 공식 분향소를 만들기도 했고 지금은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네. 이 박대성은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최초로 신상정보가 공개가 됐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최근 검찰 송치 당시에는 당일에는 조금씩 기억난다라고 또 진술을 바꾸기도 했는데 이게 좀 진술에 의문이 있는 게 박대성이 운영하는 가게를 압수수색한 결과 소주 4병 중에 술이 모두 비워진 병은 2병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사실 그 박대성이 소주를 몇 병을 먹었는지는 저도 확인이 어려운 게 박대성이 자기 가게에서 소주 2병을 먹고 범행을 저지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또 다른 술집에 가서 또 술을 먹고 배회했기 때문에 사실 총 몇 병을 먹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쟁점이 있어요. 바로 그 경찰 측의 부실 대응 논란이 있는데요. 네. 그 12시 15분쯤 박대성의 형이 119에 전화를 합니다. 동생이 좀 자살을 할 것 같다라는 좀 의심 신고를 먼저 했는데 12시 15분이라고 하면 범죄가 발생하기 전인 거죠? 네, 범행 전입니다. 그리고 소방은 경찰에게 사건을 이관했고요. 그리고 출동한 경찰은 술 먹고 있었던 박대성과 10분 정도 면담을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10분 면담 동안에 박대성은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 측은 돌아갔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돌아가고 나서 5분 뒤에 박대성은 피해 여고생을 800m 정도 쫓아가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이게 자살 의심 신고로 분류된 사람에게 대응이 좀 너무 안일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의심을 하고 지금 소방과 경찰에게 어떤 안일한 대응이 있었던 건 아닌지 저도 의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취재를 해서 기사화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은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여고생이 대로변에서 참변을 당했다는 것 자체에 여론의 공분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또 있나요? 또 하나의 쟁점을 소개하면 박대성이 피해 여고생을 타겟했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 박대성에게 질문했었을 때 여성을 타겟했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박대성은 기억이 안 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지만 네. 800m가량 이 여성을 쫓아간 것은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현재 경찰은 수사를 끝냈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검찰이 언제 재판에 기소할지가 쟁점인데요. 아무래도 검찰 측에 또 어떤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용 나오는 대로 리포트로 또 전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하나 더 만나볼 텐데요. 여순 사건을 기억해야 할 달 10월입니다. 11구 여순 사건 추념일이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요. 여순 사건 기념관 취재 다녀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순 사건을 위한 기억 공간은 지역에 좀 산재돼 있습니다. 순천 여순항쟁 역사관이 있고 그리고 여수 오동도에 있는 여순 사건 기념관이 있거든요. 네. 오동도는 여순 사건 당시 진압군에 의해 강제징용된 민간인이 집단 학살된 장소라고 파악이 되는 곳입니다. 네, 오동도 여순 사건 기념관은 아무래도 오동도에 들어와야 갈 수 있는 곳이라 시민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상을 이게 했는데 그럼 오동도에 일단 들어가야 오동도 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 오동도 열차를 타고 들어와야 이 오동도에 있는 여순 사건 기념관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10월 지나고 방문을 해보니 최근에 좀 특별법이 통과됐기 때문인지 그리고 역사교과서 왜곡 사태도 굉장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이 한번 이곳도 방문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방문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동도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한 번씩은 들러보시는 네, 맞습니다. 그런 하루 곳인 것 평균 같아요. 100명에서 200명 정도 오신다고 하고요. 주말에는 더 많다고는 그 해설사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찾은 시민분들은 대부분 우리 지역 시민분들이셨나요, 보통? 우리 지역 시민분들도 있었지만은 전국에서 찾는 아. 방문객들이 있었어요. 네. 제가 한 분 기억에 남는 게 당시 한 16살이었던 지금 이제 할머니가 되셨던 여순 당시에 16세 소녀였던. 네, 그렇죠. 그 방문객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여순 사건에 대한 이념적 인식 때문인지 여순 사건 잘 몰라라고 말씀하기는 꺼려하셨는데 그때 당시 광주에 사셨던 할머니였는데 네. 소문으로 그 여수 순천에 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나서 사실 인터뷰하기 어렵다,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그래요. 좀 마음이 아팠고 네,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그 기념관 자체에 대한 아쉬운 부분은 없으셨나요? 어땠어요, 기념관은? 네, 너무 아쉽더라고요. 기념관이 일단 너무 협소했습니다. 여순 사건 기념관이 순천과 여수에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를 좀 합쳐서 여러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기억과 추모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일단 여순 사건 기념관, 여수 오동도에 있는 이 기념관은 너무 작고 사람들이 작아요. 10명이 들어가면은 이 기념관이 꽉 차 보일 정도로 너무 협소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 콘텐츠를 변화하기에도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또 해설사분들도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어야 다양한 것들을 해설할 수 있는데 그런 아쉬움도 실제로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매년 국회의원들이 추모와 기억의 공간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 항상 순천이냐 여수냐 어디 부지에 만들어야 하느냐 이 문제에서 번번이 자초되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좀 정치권이 이 논의를 이어가기를 좀 희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취재기 여수 MBC 최황지 기자와 함께 여순 사건 기념관 그리고 순천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에 대한 취재 뒷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앞서 이번 주 취재기에서 만나본 내용 순천 이상동기 범죄와 관련된 민원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역에서 소위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사건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 이상동기 범죄는 쉽게 묻지마 범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동기 없이 저지르는 범죄인데요. 이번 순천 여고생 살인 사건은 순천시 관내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왕복 4차선 대로였습니다. 맞아요. 또 지난달 제주시에서는요, 이 버스 정류장에서 1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려 피해 여성의 얼굴 크게 다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누군가가 휘두르는 흉기로 인해서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이런 이상동기 범죄로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가 항상 다니던 길목에서 언제 어떻게 이런 사고들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아마도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상동기 범죄에 전국적으로 공분과 불안이 확산되고 있지만 특히 지역에서는 더욱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런 범죄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수시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욱 커지는 건데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다녔던 길에서 사건이 발생했고 또 내 옆을 지난 누군가가 이상동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늦은 밤뿐만 아니라 외진 길에서 경계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은 이번 사건 이후 거리를 다닐 때도 이 전보다 또 사방을 경계한다거나 또 늦은 시간 외출을 자제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공포는 남녀가 또 따로 없었습니다. 남성들도 늦은 시간 낯선 사람을 경계하게 되고 혹시나 하는 공포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남자도 관계 무섭죠. 칼 들면 다 누구든 사람 죽이기 쉬워서 다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이 제일 무섭죠. 저 상상력이 좀 풍부해서 시뮬레이션 많이 돌려봤어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웬간하면 혼자 안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 무섭다고 느끼죠.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내가 뭐 대비를 해서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그런 상황이 오는 거니까 굉장히 무섭죠. 들쑤시면 잘 안 다녀요. 어떤 선행을 하고 싶어도 길에서 우연히 그게 또 혹시나 뭐 다른 문제가 될까 봐 그렇게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것도 우리가 이제 가까운 데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 충격이 크죠. 아마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큰 길이랑 외진 길이랑 다 좀 신경 써서 다니는 것 같긴 해요. 그 일 이후로 어떻게 보면 큰 길가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했던 거다 보니까 조금 자제하려고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남녀 불문하고 남성분들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네. 저도 혹시나 하는 이 공포가 저도 모르게 자리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밤에 걷기가 조금 무섭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불안감도 있지만 심신미약으로 인한 주취 감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 현행 형법은요, 이 심신장애로 인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가 된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형합니다. 또 사물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아예 없을 정도로 술에 취했을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느슨한 처벌의 시민들은요, 음주로 인한 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감형이 돼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과거 음주 성추행의 경험이 있었던 한 시민은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과거의 기억으로 인해 공포가 더 커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번 사건을 통해서라도 음주로 인한 감경이 없도록 이 제대로 된 법적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나는 예전에 서울에 잠깐 살 때도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쫓아온 적이 있어요. 그 약간 성추행범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서 그때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러니까 밤에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남자애들도 그런 걸 당할 수 있잖아. 그래서 너 밤늦게 다니지 마라. 이상한 사람 있으면 되도록 피해라. 우리 나라가 치안이 좋다고 하는데 그거 다 옛날 말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하고 가장 큰 거는 음주 이거를 신신미약으로 우리나라 법에서는 없애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첫 번째 교통사고도 그렇고 이런 조그만 일도 이 사람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을 저질렀다. 이거는 너무 관대하기 때문에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는 이 법에 대해서 좀 강한 처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만 잡아줘도 어느 정도 이게 잡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의 이야기 듣고 왔는데요. 우리나라 음주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이런 반응들 듣고 왔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법적 규제나 안전망 구축이 가장 좀 절실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이쯤 마무리하고 민원 해결사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곤 이 목소리. 네, 이번 주 뜨거운 뉴스를 소개하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 한 곡 들려드리는 시간. 이번 주 이 노래 오늘부터는 박성호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너 시그널이 아주 애절한데요. 예. 네, 이 노래밖에 없다. 예, 그런 뭐 마음으로 이런- 준비해오란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런 알겠습니다. 마음으로 준비하셨죠. 제가 하던 코너라서 애정이 많이 가는 코너거든요. 그러셨구나. 예. 잘 받아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뉴스와 노래 준비해 오셨나요? 송유라 아나운서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한 명을 꼽는다면 누굴 꼽으시겠어요? 여성. 네. 여성으로는 지금 딱 떠오르는 인물로는 뭐 일단 없는 뭐 것 같은데요. 블랙핑크나
국내 예, 여성 중에 국내 뭐 제니 우리나라. 씨 아,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욘세 아니면 비욘세? 요즘에는 뭐 테일러 스위프트. 테일러 스위프트. 네. 정답입니다. 오늘 오, 테일러 있나요? 스위프트 정답? 얘기를 준비해 왔어요. 네. 범위를 세계로 넓히면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미국으로 한정한다면 테일러 스위프트가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라는 의견에 아마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네. 정말 이 시대 미국의 아이콘이죠. 우선 가수로서의 인기 몇 가지만 언급하자면 최근 내놓은 정규 11집의 수록곡 전부가 빌보드 상위권입니다. 1위부터 14위까지가 테일러 스위프트의 곡으로 이렇게 와. 싹쓸이 됐고요. 오. 빌보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예.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의 공연 에라스 투어라고 불리는데 티켓 판매가 공연 역사상 역대 최고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조 3천억 원. 티켓 판매 수익금이 2조 원 규모니까요. 뭐 정말 대단한 거고 공연 중에는 이제 관객들이 막 춤추고 뛰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공연했을 때 영국 지질 조사국이 공연장에서 6km 이상 떨어진 연구소에서 진동을 감지해서 와. 지진으로 착각했답니다. 진짜로. 이거 진짜예요? 엄청나죠. 엄청나네요. 예. 그런 그녀가 문화의 아이콘을 넘어서 미국 대선에서도 영향력이 상당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9월 초였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열린 트럼프와 민주당 해리스 간의 TV 토론 결과만큼이나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게 바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해리스 지지 선언이었습니다. 네. 스위프트는 대선 토론 직후에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나는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카멜라 해리스 그리고 팀 월즈에게 투표할 것이다. 이렇게 공개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요. 예. 그녀의 팔로워 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몇 억 명 아닐까요? 맞습니다. 2억 8천만 와.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매체죠. 경제 매체 포브스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 성인의 53%가 테일러 스위프트 팬이랍니다. 절반 이상이요. 둘 중 하나입니다. 네. 특히 또 중도적 표심을 가진 사람들 중에 이 테일러 스위프트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 발언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되는 사람들이 3분의 1에 달한다. 이런 예측도 나왔으니까 정말 이 후보들은 테일러 스위프트 마음 사려고 애 많이 썼을 텐데 트럼프는 안 됐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인기와 영향력을 갖게 된 건가요? 우선 가수로서의 역량이 뛰어나죠. 세련된 외모를 갖고 있고 팬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행동 같은 것들이 팬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공정이라는 가치에 대한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강한 소신에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공정? 2014년 스위프트는 미국의 음원 사이트죠. 스포티파이가 아티스트들에게 정당한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모든 곡을 서비스하지 못하게 했고요. 네. 또 애플 뮤직이 초기 가입자에게 3개월간 무료 음원 서비스를 실시하자 이에 대해서 애플에게 아이폰을 공짜로 달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애플도 창작자들에게 3개월간 무급으로 일하라고 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애플을 결국 무릎 꿇게 했죠. 네. 이 대표적인 두 가지 에피소드가 그동안 스트리밍 서비스에 끌려다니던 창작자들을 보호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됐고요. 예. 결국 스위프트는 그해 세계 최대 규모의 시사 주간지인 타임즈의 표지 인물이 됐습니다. 네. 사실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최근 몇 년간 이 공정이 화두잖아요. 최근에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흑백 요리사 혹시 보셨어요? 네, 저는 지금 보는 중이고 네네. 어제 결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결말은 지금 제가 스포일러 당했어요. 그래. 아이고 딱해라. 그 SNS 안 해야 됐는데 네네. 해버려가지고. 아무튼 그 프로그램도 결국에는 이제 유명 요리사와 그렇지 않은 요리사가 계급장을 떼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그 컨셉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뭐 지금껏 한국 사회가 지나친 결과 중심의 사회였다면 조금씩 이 과정을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공정한 과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정당성을 잃게 마련이죠. 우리가 이 나라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적게는 또 우리가 속한 조직에서 여러 불공정을 없애가는데 좀 마음을 모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11집 앨범 The Tortured Poets Department에서 골랐습니다. 네. I Can Do It With a Broken Heart인데요. 이제 화려한 무대에 올라서 멋지게 노래를 부르던 테일러 스위프트가 나 사실 안 괜찮았어. 괜찮은 척 연기한 거야 라는 내용입니다. 솔직하게 우와. 자신의 그 얘기를 가사로 쓰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예. 너무 우울했지만 매일 생일인 척 연기했다. 나 비참한데 사실 아무도 몰라줘.
라는 이런 가사가 정말 밝기만 할 것 같은 테일러의 모습과는 좀 대비되죠. 테일러 스위프트도 여러분 뭐 그럴 때가 있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힘을 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테일러 스위프트의 I Can Do It With a Broken Heart 들으시면서 박성호 아나운서와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 can read your mind. She's having the time of her life. There in her glittering prime, the lights refract sequin stars off her silhouette every night. I can show you lies. I'm a real tough kid, I can handle my shit. They said, babe, you gotta fake it till you make it, and I did. Lights, camera, bitch, smile, even when you wanna die. He said he loved me all his life, but that life was too short. Breaking down, I hit the floor. All the pieces of me shattered as the crowd was chanting more. I was grinning like I'm winning, I was hitting my marks, 'cause I can do it with a broken heart. So depressed, I act like it's my birthday every day. I'm so obsessed with him, but he avoids me like the plague. I cry a lot, but I am so productive. It's an art. You know you're good when you can't even do it with a broken heart. I can hold my breath. 네, 10월 10일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